안녕하세요. 부동산 잡기의 벤로이입니다. 오늘은 몸테크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제가 지금 30대인데 제 주변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해서 재산을 모으고 자산 증식을 하냐?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주로 부동산을 하죠. 근데 이게 그 몸테크라는 게 있어요. 이제 몸테크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몸테크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돈을 어떻게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고 이해하시게 되면은 돈을 더 빨리 모으실 수 있겠죠. 왜 몸테크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실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총 이렇게 6단계로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아주 간단하게 우리 아주 바쁜 30대 직장인들을 위해서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고 한번 들어보시고 제 그 이론이 제 생각이 맞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목돈을 모아야 돼요. 목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 목돈은 어떻게 모으냐. 사람들마다 목돈을 모으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저는 강제적으로 돈을 이렇게 모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그 돈을 모을 때 덜 스트레스 받게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돈을 안 쓰는 방법이 있겠죠. 돈을 모으려면. 근데 돈을 안 쓴 금액을 어떻게 빨리 불리냐 또 되게 중요해요. 그 안 쓴 돈을 빨리 불리기 위해서 총 이렇게 5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분들마다 주거래 은행이 다 있을 거예요. 주거래 은행이라 하면 내 월급 통장, 내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에 있는 은행으로 가시면은 아주 다양한 혜택을 많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 내 주거래 은행이 뭐 국민은행이다. 그럼 국민은행에서는 국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아니신 분들보다 예적금 금리를 훨씬 더 높게 훨씬까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 금리가 아주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미국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주거래 은행을 이용을 하시는 게 예적금 모으기가 아주 수월하다. 월급 통장으로 들어오는 은행을 이용해라. 그럼 금리가 대략 한 뭐 1.5% 정도 받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예적금을 통해서 목돈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정해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쓰는 금액을 70만 원으로 딱 잡아놨어요. 70만 원 이상은 절대 쓰지 않도록.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은 예적금에 들어가는 금액과 그리고 제가 한 달 동안 쓸 생활비를 체크카드에 다 집어 넣어버려요.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 이 CMA 통장에 넣게 됩니다. 이 기본적으로 입출금 통장보다 CMA 통장을 이용하게 되면 훨씬 금리가 높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 CMA 통장은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이자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저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매일매일. 근데 그게 1년에 기준 봤을 때 한 대략 1% 조금 안 되게 이 CMA 통장이 이자를 줍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기본적인 입출금 통장은 0.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CMA 또 뭐 MMF 이런 식의 통장들은 이제 아주 안전한 국가의 채권을 산다거나 아주 안전자산으로 이루어진 그런 채권을 통해서 작은 수익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통장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통장들을 이용해서 이 생활비와 예적금을 뺀 금액도 그냥 단순히 입시금 통장에 넣어놓지 마시고 그 금액을 다 이 CM 통장에 집어 넣어라. 그럼 최소한 얼마라도 내가 더 빨리 모을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뱅크샐러드라는 그 제가 뭐 이 앱을 홍보하는 건 아닌데 이 뱅크샐러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내 모든 핸드폰에 찍히는 그런 문자 메시지로 날라오는 모든 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 이체 내역까지 다 싸그리 그리고 주식까지 그리고 부동산까지 다 이걸로 뱅크샐러드로 한 번에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 자산이 이렇게 증식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또 이번 달에 이렇게 또 줄었고 내가 이번 달에 뭐 카페에서 커피를 많이 사 먹었으니까 다음 달 카페를 좀 줄여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번 달에 쇼핑을 많이 했으니까 다음 달 쇼핑을 조금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섹터에서 얼마만큼 더 늘었고 줄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그 조절을 하면서 내가 생활비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인드가 하나가 중요한데 일단 우리는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빌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할 수가 있는 돈이 빚을 얻을 수가 있는데 시간은 레버리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뭐 할아버지든 뭐 대통령이든 뭐 저든 뭐 어머니 아버지든 모든 사람의 시간은 다 동등하기 때문에 목돈을 누가 빨리 모아서 빨리 투자를 하냐 이 시간은 레버리지가 안 된다는 그런 마인드를 빠르게 이해를 하시고 내가 먼저 선점을 하겠다 빨리 목돈을 모아서 내가 빨리 투자를 하겠다 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목돈을 빨리 모으시는 거죠. 또 이 목돈을 모을 때 돈을 안 쓰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돈을 이제
30대 직장인 같은 경우에 혼자 사는 싱글들은 대부분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월세를 많이 살죠. 근데 절대 월세를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월세는 지출이 너무 많이 나가요. 기본적으로 아주 싼 방이라고 해도 월세 500에 30만 원 나가라고 이제 한번 잡아볼게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월세보다 전세로 사는 게 훨씬 싸요. 왜냐면은 전세는 내가 잠깐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 집주인한테. 근데 내가 당장 3천만 원 전세금이 필요해. 근데 내가 3천만 원을 어디서 빌릴 수 있어? 당장 내가 돈이 없으니까 어디선가 빌려야겠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아니면은 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런 식의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3천만 원짜리 전세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은행에 알아보니까 전세자금 이자율이 2%야. 그러면 1년에 2%니까 60만 원인 거죠. 그러면은 12개월 나누면은 내가 한 달 내는 돈은 5만 원. 결국 어떻게 보면은 5만 원 주고 제가 한 달에 5만 원 주고 그 집에 사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전세를 안 살았으면은 월세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월세는 보증금 500에 30만 원 정도. 이거 되게 작게 잡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훨씬 싸다는 말이에요. 굳이 월세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현금을 최대한 많이 보유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빠르게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월세를 사시면 안 돼요. 반드시 전세를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하지만 또 전세자금을 많이 받으면은 그만큼 목돈이 더 많이 나가겠죠. 이율은 똑같다고 해도 이 원금이 전세금 자체가 높다고 하시면은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으니까 좀 안 좋은 방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몸테크예요. 이게 몸테크.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주거 환경이 불편은 하지만 내가 빠르게 목돈을 모으겠다. 이게 가장 몸테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스텝과 두 번째 스텝을 통해서 빠르게 목돈을 모으실 수가 있어요. 나가는 지출도 적고 그만큼 내가 돈을 빨리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모으는 거죠. 저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해서 1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이 1억이라는 거는 내가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런 식으로 1억을 만들게 되면은 정말 많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목돈을 모았어요. 목돈을 모았으면은 절대 현금은 어느 정도 금액이 이제 모이면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현금은 가만히 있으면 돈이 쌓이지 않아요. 빠르게 자산을 증식시키고 싶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하라는 거죠. 부동산이 더 안전자산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 주식같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실물 자산이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아니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어차피 내가 살 집이니까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뭐 주식은 만약 떨어지면 그만큼 그 자산이 사라지는 건데 아파트는 가만히 있으니까 어디 도망가지 않잖아요. 아파트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사실 때 이제 내가 어느 아파트를 살 거냐를 고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도전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신중하게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실패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그랬잖아요. 절대 한 푼도 잃지 마라. 저는 한 푼도 잃지 않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그 주변 상권과 또 개발 호재들을 철저히 검증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다 공부를 하실 시간이 없고 바쁘신 분들은 좀 더 러프하게 해도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역세권 지역과 재건축 지역을 사라 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이 두 방법은 절대 망할 수는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역세권 지역이라 하면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죠. 예를 들면은 굵직굵직한 GTX 노선, GTX ABC 그리고 또 신분당선 노선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안산선 노선도 굉장히 핫한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신축 아파트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이나 신안산선이 들어올 때쯤 해서 점점 이 보통 공사를 사업을 푼다고 하죠. 사업을 풀 때 한번 이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또 개통이 될 때 한 번 더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역세권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구매를 하는 것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역세권 지역뿐만 아니라 재건축 지역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은 200% 이하, 수도권은 150% 이하에 있는 이제 재건축 지역 아파트들은 투자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그냥 이 재건축 지역 구축 아파트들도 그냥 막 어디 막 뭐 이렇게 변두리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역세권, 그러니까 이미 전철이 들어와 있는 지역에 있는 재건축 지역 구축 아파트를 사시는 게 아주 안정적이고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고칠게요. 역세권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개발 호재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스텝은 뭐냐면요. 그 서울의 20년 동안 이 집값 변동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2008년 때, 아니죠. 97년, 98년 이때 IMF가 있었죠. 저희 대한민국에. 그때 이렇게 집값이 급락을 했죠. 근데 급락을 하다가도 다시 스멀스멀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한 번 더 꼬꾸라지죠. 근데 그 여파가 조금 오래 갔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 생기시고 있죠. 워낙 지금 주가가 폭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죠. 지금 주식의 줄자도 몰랐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집은 안 사도 주식 비트코인 했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아주 싼 값에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이 주식들을 사려고 통장을 많이 모으고 있죠. 근데 부동산 도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래 절벽이 있고 분명히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이제 어느 정도 여파가 좀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다지기를 하는 동안에 부동산 매매를 하세요. 지금 이게 2014년까지밖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2017, 2018, 2019년 해서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은 저는 일단 부동산이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인구가 줄는다고 해도 인구가 줄면 줄수록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인구가 줄으면 줄을수록 사람들은 더 교통이 편리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인구가 줄으면 줄을수록 더 역세권으로 그리고 더 수도권으로 몰리는 경향성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은 최소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요새는 다 혼자 살고 싶어 하시는 분 굉장히 많죠. 요새는 거의 다 분가를 하고 핵가족화가 많이 진짜 됐고 지금은 다 혼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구는 전체적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혼자 살고 싶어하는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향후 몇 년간은 더 집값이 늘어날 거다, 집값이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다섯 번째로 주택을 그러면 어떻게 사냐, 이렇게 1, 2번으로 스텝 1번, 스텝 2번 통해서 돈을 모았고 그리고 3번, 4번을 통해서 이제 공부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주택을 사야겠죠. 주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입니다. 내가 목돈으로 100% 캐시로 그냥 다 때려 박는 거.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이 얼마 안 돼요. 근데 난 좀 더 비싼 아파트 사고 싶어. 그러면 은행에서 이 주담대를 받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은행에서 빌리는 돈과 목돈을 합쳐서 집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갭투자죠. 갭투자는 이미 들어가 있는 세입자가 낸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금. 그 전세금과 이제 이 매매가에서 이 전세금을 뺀 돈, 이 목돈, 그 금액만큼 내가 내 목돈으로 지불을 해서 매매가를 채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세금 플러스 내 목돈에서 이 집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집을 살 건데 대부분 목돈, 내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이야 내 돈 100% 주고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극히 드물어요. 1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2번, 3번이 대부분인데 우리 특히 이 몸테크를 하시는 30대 직장인분들은 거의 다 2번 또는 3번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파트를 사더라도 아파트를 어떻게 굴릴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영상의 목적은 뭐죠? 몸테크예요. 몸테크. 몸테크는 내 몸이 고생을 해야 돼요. 내가 아파트를 사더라도 그 아파트에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난 빚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2번을 통해 내가 그 집을 한번 사봤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수도권에 4억짜리 집을 제가 사고 싶어요.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70%의 주담대가 나올 거예요. 그럼 2.8억이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1번, 2번을 통해서 내가 모아놓은 목돈 1.2억을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집을 4억짜리 내가 집을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주담대를 통해서 이 2.8억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겠죠. 은행에. 이 이자를 내야 되는데 대략 뭐 한 2.5%라고 칠게요. 그럼 한 달 내야 되는 돈이 58만 원이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 집에 살면은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에 들어가 살았어요. 그럼 내가 이 58만 원 내가 내야 돼. 근데 나는 현금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굳이 내가 4억짜리 집을 깔고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4억짜리 집에 월세를 드리는 거죠. 월세를 들여서 1,000만 원짜리에 보증금 1,000에 50만 원 월세를 받는 거죠. 그럼 이 50만 원으로 이 이자를 충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자를 충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 내 월급으로 갚아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 몸은 계속해서 이 좀 안 좋은 곳에 이 전세자금 대출을 빌려서 월 5만 원에 이자 상환을 하면서 조금 안 좋은 집에 거주를 하면서 아파트를 사는 거죠.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속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거고, 그 사이에 이자는 내가 또 원금을 내고 내가 계속 원금을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 월급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그 차익만큼 내 월세를 또 받는, 세입자에서 월세를 받는 만큼 난 또 현금 확보가 또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집가 상승이 일어나서 나는 매매가, 나의 집값 매매가는 올라감과 동시에 빚은 줄어들고 또 거기에 살고 계신 세입자분께 월세를 받아먹으면서 내 자산은 이런 식으로 증식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집을 이제 구매하시고 또 몇 년이 흘러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어. 그러면 또 투자를 시작하시는 거죠. 소액 아파트를 사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3번이죠. 갭 투자를 해서 내가 정말 내 생각에 역세권이고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을 지역을 미리미리 선점을 하고 싶다 하면은, 내가 지금 하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수중에 있는 목돈이 얼마 안 되니까, 안 되니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는 거죠. 전세, 예를 들면은 수도권 2억짜리 집에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전세가 1.7억이라고 해요. 그럼 내 돈 3천만 원만 있으면은 이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3천만 원 정도 모았다고 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이 전세금과 함께 집을 사요. 그리고 당장 여기는 내가 들어가는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당분간 뭐 내가 뭐 은행에, 이 아파트에 한해서는 내가 은행에 뭐 내야 할 이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식으로 집가 상승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내 돈 0.3억에 나중에 3억이 되면은 사실상 내가 1억을 번 거죠. 3천만 원을 넣고 1억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내가 1억이 올렸다고 치면은. 그러고 또 동시에 이런 전세를 또 월세화를 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내 월급이 계속 들어올 거고, 그 월급 계속 모아왔다가 전세금을 빼주고 새로운 월세 세입자를 받아서 500에 예를 들면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월세 그리고 내 월급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이런 식으로 또 스텝 1번과 2번을 통해서 계속해서 몸테크를 하면서 이런 식의 목돈을 계속 모으고 또 투자를 하고, 목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는 이런 1번부터 6번을 이런 어떤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내 자산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돈은 레버리지가 돼요. 돈을 빌릴 수가 있거든요. 빠르게. 근데 시간은 레버리지가 안 돼요.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87년에 투자를 하신 분하고 2014년에 투자를 하신 분하고 다르죠. 이 시간은 이만큼의 시간은 누구도 레버리지 해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서 빨리 투자를 할수록 그만큼 나의 수익률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홈테크를 저도 이제 한지 이제 한 2년 정도 다 돼가는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너는 투자를 하냐, 뭐 어떤 식으로 자산을 증식을 하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제 몸테크를 많이 하라고 친구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이제 돈도 벌고, 결혼 안 한 친구들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자기 또 돈도 벌고 또 편하게 또 멋있게 또 차도 사고 싶고, 그리고 좀 지하철 바로 앞에 있는 좀 멋들어져 보이는 오피스텔, 뭐 1억짜리 오피스텔을 살면서 차도 굴리고 또 여자친구도 만날 수도 있고 뭐 친구랑 뭐 놀러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걸 다 하면은 자산은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모아져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애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애한테 들어가는 뭐 학원비라던가 교육비, 또 의료비, 식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결혼해서는 돈을 이렇게 빨리 모을 수가 없어요. 돈을 모으실 수 있는 거는 결혼하기 전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가장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럭셔리한 데 사실 필요 없어요. 뭐 혼자 사는데 잠만 자면 됐지. 저는 약간 그런 마인드거든요. 굳이 혼자 사는데 무슨 막 1억 5천짜리 뭐 1억짜리 오피스 사기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근데 아니에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미리 가격이 오를 만한 데를 미리 들어가서 미리 선점하고 있자. 시간은 레버리지가 안 되니까 내가 이런 교통 개발이 다 끝나기 전에 빨리 그 주변에 있는 구축 있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집을 매매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값이 오를 때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현금을 확보해라. 목돈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라는 말이죠. 액션을 취해야 뭐가 바뀝니다, 여러분. 그냥 현금만 주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반드시 목돈을 빨리 모아서 이런 식의 선순환 투자를 꼭 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모든 30대 직장인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짧지 않은 영상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